16세기에 들어서며 피렌체 사회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자 로렌초가 다스리던 15세기 중후반, 피렌체의 최고 번영과 풍요로움, 문화, 예술적으로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중심에 섰던 피렌체는 1492년 그가 죽은 후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 샤를 8세는 이탈리아를 침공하는데요. 피렌체 통치를 이어받은 장남 피에트로는 프랑스에 굴복했으며 이로 인해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영원히 추방당합니다. 이후 도메니코의 수도사이자 피렌체 회개운동을 펼쳤던 사브나롤라의 등장, 그리고 공화 정치를 통한 그의 국정운영과 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1498년 시뇨리아 광장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후 피렌체는 무정부 상태를 맞으며 정치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을 겪는데요. 결국 피렌체가 생각해낸 방법은 공화정을 버리고 일종의 영구 독재를 통해 국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곤팔로니에레로 선출된 사람은 피에로 소데리니였으며 착하고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기는 했으나 매우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1483년 30세의 레오나르도는 피렌체를 떠나 밀라노로 가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밀라노의 공작 이는모로라 불리우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후원을 받으며 전쟁 기술자로, 과학자로, 예술가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재능을 발휘하며 명성을 떨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침공한 프랑스의 샤를 8세, 루이 12세와의 동맹, 대신 전쟁 등을 겪는데요. 결국 그는 1499년 밀라노를 침공한 루이 12세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합니다. 밀라노에서 후원자를 잃은 레오나르도는 이곳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져 1499년 만토바, 베니스를 거쳐 1500년 피렌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1482년 피렌체를 떠날 때 30세였던 그의 나이는 어느덧 5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한편 1500년 초반 레오나르도가 피렌체에 왔을 때 이곳에는 인류 최고이자 천재 예술가들이 한 도시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페루지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로렌초 크레디, 프라 바르톨로메오, 라파엘로,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지 않던 산드로 보티첼리까지, 이러한 거장들이 한 자리, 한때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03년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에서 실크를 다루던 상인 프란체스코 델 지오콘도에게 한 편의 초상화 작품을 의뢰받습니다. 당시 42세였던 프란체스코는 그보다 약 20살 어린 세 번째 부인 리자 델 지오콘도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살 새로운 집을 구입했는데요. 이 집을 꾸밀 그림으로 부인 초상화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집을 꾸밀 초상화를 위해 당대 피렌체 최고 예술가에게 의뢰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레오나르도는 상인의 부인 초상화를 그리겠노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족에 대한 프란체스코의 간절한 마음이 레오나르도에게 전달돼 이 의뢰를 받아들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2명의 부인을 과거에 잃었는데 모두들 아기를 낳다가 또는 아기를 낳은 직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 리자 부인은 달랐습니다. 4년 전 딸을 낳자마자 잃기는 했으나 7년 전 낳은 첫째 아들은 건강히 살아있는 데다 얼마 전 두 번째 아들까지 낳고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산모 모두가 건강히 지내는 것을 보고 그는 이 그림을 의뢰하는데요. 아기들을 낳으며 잃은 부인들과 죽은 아기들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기쁨의 진심이 레오나르도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1503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모나리자는 1506년까지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으며 레오나르도가 1510년경 피렌체를 떠날 때까지도 이 그림은 결국 프란체스코 가족에게 넘겨지지 않았으며 레오나르도가 죽는 순간까지 미완성인 채로 그의 제자 살라에게 상속됩니다. 모나리자의 구도와 자세는 15세기 후반 피렌체에서 성행했던 전형적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신을 그린 것으로 3분의 2가량 몸을 한쪽으로 틀고
시선은 정면 관람자를 향하고 있는 모습,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은 얀바네이크, 로렌초 디크레디 등의 초상화에서도 흔히 나타나며 레오나르도의 공방에 들러 모나리자를 본 20살의 젊은 라파엘로는 바로 비슷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나리자는 작품 크기 면에서 플랑드르 및 피렌체 화가들이 그린 것보다 크며 인물 배치가 보다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인물 뒤편의 광활한 공간감과 밀도, 거친 바위산과 구불구불 마른 강이 큰 호수와 만나는 장면은 종교적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공기 원근법에 의해 그려진, 즉 형태가 불명확하고 짙푸른 색채로 그려진 바위산은 보다 직관적 느낌을 갖게 해주며 인간이 실제로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신비로운 미소와 양손을 모은 공손하면서도 우아한 자태는 마치 동정 마리아를 연상케 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더군 아름다움을 장식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1478년경 그린 지네르바테 벤치의 초상화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마치 동정 마리아의 내면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통해 투영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머리에 쓰고 있는 망사 베일이 있는 듯 없는 듯 수직적으로 늘어진 그녀의 머릿결 위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으며 머릿결의 세부 묘사, 어깨에 걸친 가운, 옷 소매 등의 구겨짐, 천의 재질, 윤기 등의 세부 묘사가 아주 놀랍습니다. 또한 스푸마토 기법, 즉 사물의 경계에 색을 덧칠해 부드러운 색채 전환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깊은 볼륨감,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세부 묘사와 함께 그녀의 피부와 의복에 펴진 빛의 효과는 인물의 볼륨감을 한층 배가시킵니다. 특히 빛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 노트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연구 노트에 따르면 사방에서 오는 빛이 우리 몸에 도달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작품에 적용해 완벽히 구현한 모나리자는 자연 속의 인간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천재성과 이 모나리자 작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재발견이라는 르네상스 문화운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은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 작품을 모사했으며 예술적, 상업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이 작품은 후대의 미술가들에게 수많은 예술적 영감을 줬고 이 작품보다 더 신비롭고 수많은 루머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작품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녀의 미소 속에 녹아있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기본 정신이 느껴지시는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